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서 윤종윤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9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하자라고 야당이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야당은 이달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건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딸의 장학금 논란, 심지어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까지 이 조 후보자 개인을 넘어서서 그의 친척으로까지 각종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여러 명인데요. 왜 이렇게 조 후보자 한 사람에게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직설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의문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부산가톨릭대 차재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왼쪽으로 시사평론가 김상일 평론가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변호사님. 예. 자, 먼저 영상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현재 다니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두 번이나 낙제를 하고도 3년 동안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고 가정 형편도 넉넉했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제 의혹의 핵심이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 조국 후보자의 딸은 2015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에 낙제를 해 유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 학기 200만 원씩 6학기 동안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어서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원래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게 곤란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산대의 장학생 선정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요 딸한테 줄 때는 아예 장학금이 들어올 때부터 그 학생 이름으로 지정해서 들어왔습니다. 2015년까지 성적과 가정 형편이라는 기준에 맞춰 장학금이 지급됐지만 외부 장학재단인 소천장학회가 2016년부터 조 후보자의 딸을 특정해 장학금을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소천장학회는 조 후보자의 딸의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교수는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의료원은 소천장학금이 성적이나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학생 동료와 격려를 위한 면학장학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도교수의 부산의료원 원장 임명은 조국 후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현재 쏟아져 있는 논란들, 의혹들을 개수를 세보면 많게는 10개가 훨씬 넘고요. 적게만 해도 한 7개까지 좁혀집니다. 한 의혹을 파고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10개의 의혹이 또 이렇게 쪼개져 나오기도 하고요. 뭐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그중에서 큰 거 위주로 오늘 조 후보자의 의혹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일단 조 후보자의 딸이죠.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데 유급을 2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 장학금은 지도교수인 A 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을 한 거다.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보면은 의혹의 내용 중에 하나는 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기로 진학을 네. 학년 진학을 못 한다라는 건데 네. 이제 유급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학년을 진학을 못한 거는 맞는 거죠? 학교는 그대로 다니죠. 한 학년을 다시 하니까. 그렇죠. 예. 학교는 계속 다니는 예. 거고. 자, 그럼 그 문제는 됐고요. 예. 이게 개인이 자기가 만든 장학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조국 후보자의 딸 이전에 장학금을 줄 때는 학교로부터 학생들 추천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소천장학회에서 주는 것도 소천장학회에서 지금 이게 소천장학회를 만든 분이 당시 그 부산 의전원에 교수로 계셨는데 예. 그때는 본인이 직접 선발한 것이 아니라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조국 후보자 딸부터는 이 자신이 그러니까 직접 네.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5년부터 18년까지 6학기 동안 내리
그러니까 학기당 200만 원씩 6번에 총 1,200만 원을 줬는데 그 기간 중에 그 같이 또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6명이 돼 있는데 저 후보자 딸 말고도 딸 말고 6명이 돼 있는데 그 6명 같은 경우는 딱 한 번씩밖에 못 받았다는 거. 그것도 150만 원씩 받은 사람이 4명이 있고 그리고 100만 원 받은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유독 이례적으로 조 후보자의 딸만 여섯 번을 6번을 받다. 받고 그것도 액수도 200만 원씩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많았다. 있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죠. 예. 이제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를 들었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우리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 후보자 딸의 이 장학금 관련 의혹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우리 김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도 가르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개인이 장학금을 주는 게 문제가 없을 수는 있죠. 없을 수는 있지만 이게 재단으로 설립해서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그 공정한 잣대와 심의 기준과 정관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은 좀 있고요.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개인이 막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상 그건 증여를 해줘야지 장학재단을 통해서 주는 거는 좀 의아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을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위치도 인정해주고 사회적 혜택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획재정 파트 업무를 한 10년 이상 했는데 네. 우리가 그 재단을 만들면 지정 기부금 단체라는 걸 지정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장학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세금 공제 혜택이라든가 기존의 혜택들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사회적인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적인 재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는 그래도 조금 생각을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글쎄요. 저는 이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부분은 이 장학금을 줬던 그 전 지도 교수죠. 그분이 올해 부산시장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에 낙점이 됐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지금 당연히 부산시장이 누군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니까 민주당의 출신이죠. 이런 거 아시니까 결국 조 후보자가 이 상황에서 뭔가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냐. 자기 딸에 대해서 장학금을 여러 차례 지급한 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의혹인 거잖아요. 저는요 이 사건을 그 제2의 정유라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유라 사건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제 그 부모님의 능력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특혜를 누리는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조국 후보자 딸이 아버지가 이게 조국 교수나 민정수석이 아니었다면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요. 조국 후보자는 현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에요. 예. 현 정권의 모토가 기회는 평등하고 예.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이게 정의로워야 돼요. 그럼 이게 장학금 선정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기회를 평등하게 줬습니까? 예.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결과가 이게 정의롭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 점에서 첫째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조국 후보자는 본인의 말빛 때문에 본인의 과거 말 때문에 계속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2012년 4월 15일 날 2012년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본인 재산이 신고 재산액이 56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양보해라. 이렇게 실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이게 본인의 말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딸이. 예. 따라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청년들의 분노가 더 끓고 있는 거죠. 예, 잠깐만 하나만 좀 확인해 보고요. 네.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 임명됐던 게 몇 년도입니까? 2017년입니다. 7월. 그러면 지금 이 소천장학회에서 이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던 게 2016년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장학금을 줬을 때는 민정수석이 아니었을 때잖아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지금 그 부산의전의 교수님의 말씀은 일종의 면학장학금이었다는 예. 겁니다. 바로 그 전 학기에 유급을 했기 때문에 유급을 하고 난 뒤에 본인이 학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의사를 내비치길래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예. 계속적으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줬던 이 교수님이 올해 지금 그 부산 의료원 원장으로 취임을 했다고 하는 부분과 조금 이렇게 연결시키기에는 상당히 저는 조금 이 지나친 좀 억측이 억측이 아니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왜냐하면 잠깐만요. 이 그러니까 먼저. 당시 2016년만 하더라도 이 조국 당시 서울법대 교수는 이 누구나 다 하는 야당 지지자였거든요. 그리고 당시 2016년만 하더라도 바로 뭐 정권 교체가 된다. 또 그리고 또 설사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국 교수가 뭐 상당히 정부 요직에 간다고 예. 예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단계죠. 예, 예. 문제는 조국 수석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약간 다르다. 정력 배치되는 이야기를 예, 예. 하고 있다. 예.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라는 그 점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연관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사실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의혹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우리 예, 김평론가님 짧게만 좀 짧게 한 말씀을 말씀 더. 드리면 이제 뭐 그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서적으로는 뭐 국민 정서를 맞습니다. 대변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삼성과 정유라의 관계를 직접 비교하는 거는 조금 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최순실 그분은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본인이 많은 사회적인 부분에서 적극적 행위를 직접 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순실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과 예. 지금 조국 후보자가 직접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을 예,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직접 비교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시점 이게 제가 해명하면 짧게만요. 예, 예. 시점 이게 2016년부터 준 거는 맞지만 그러게 2017년 7월에 민정수석이 되고 2018년까지 6개 학기 3년 연속 준 거는 재직 중이 맞고요. 그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두 번째, 저도 이게 로스쿨에 교수를 했지만 다 모든 제자들이 다 소중합니다. 이 제자 중에 4명은 150만 원씩 한 번 딱 줄 거예요. 그다음에 2명은 100만 원씩 한 학기 한 번 이상 준 제자가 없어요. 그럼 이게 지도 교수 입장에서 면학 장학금을 하는데 그럼 이게 다른 학생들은 면학 장학금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자들의 공장이 됐나? 이 문제. 네, 알겠습니다. 뭐 팩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맞는 말씀이고요. 자, 지금 딸 장학금 의혹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게 뭔가 좀 의혹이고 어떤 게 저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 충분히 좀 판단하실 것 같아서 다음 넘어가 볼까요? 오늘 경향신문에 이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새로운 기사가 하나 나온 게 단독으로 나온 기사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에 이번에 그 사모펀드 이름이죠. 코링크 사모펀드에 53억 원의 자산 수증 이익이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재무제표에 나온 겁니다.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건 이제 말이 어려운데 증여라고 보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 자산 수증이라는 건 보통은 소유주가 자본 잠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회계사가 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53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을 증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누가 이 큰 돈을 증여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좀 제기가 됐어요.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 교수님부터 먼저. 예, 지금 뭐 조국 가족이 그러니까 투자한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코테라는 회사인데 이 2016년도와 2017년도 영업이익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예. 2018년도에는 9억 8,600만 원의 영업 손실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사실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조립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2018년도에 지금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53억이라는 돈이 아까 밝은 자산 수증 형태로 누군가가 돈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글쎄요.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부일 수 있다. 바로 그래서 정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회사 운영하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동안의 실적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53억이라는 돈 누가 줬을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또 만약 이 누가 돈을 줬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 돈의 그러니까 이 출처가 그럼 조국 후보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차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죠. 본인이 직접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돈의 출처가 얘기가 될 거고 왜냐하면 본인이 신고한 재산 이상의 돈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누군가가 줬다면 뭐 조 후보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다든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조 후보자 가족이나 조 후보자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였을 테니까 이 얘기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서 변호사님 예. 제가 한 말 드리면 네. 이게 바로 이제 이 펀드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저는 이게 이런 의혹하고도 연결된다 봐요. 지금 실소유주는 조 후보자 아내와 두 딸이잖아, 두 아니 자녀잖습니까? 코링크 P. P이요. 네, 코링크 P. 운용사가. 사모펀드의 운영에서. 운영사의 실소유주가 지금 이게 이상훈 씨로 돼 있죠. 예. 이상훈 씨가 이게 99학번 당국대 성악가 나왔습니다. 그러게 보험회사 부지점장까지 했어요. 예. 근데 그분이 2016년에 설립하자마자 보름 뒤에 중국의 강소성의 유한회사로부터 6천억 MOU를 체결하는데 그때 그 체결할 때 그 현장이라든지 명함에 총괄 대표라고 새긴 분이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입니다. 예. 조모. 예. 이런 게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그 명함이라든지 이런 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대표는 오촌 관계인 조모 씨다. 그 이상훈 씨가 그런 아니라. 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 명함에 총괄 대표로 돼 있고 갑자기 보름 만에 6천억을 MOU를 체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이 53억 정려 있죠. 이거는 이게 법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지분 취득도 없이 무상으로 이게 53억을 왜 정리합니까? 예.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 펀드가 조국 후보자가 10억 5천 투자한 펀드를 운용한 회사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적자가 나고 이러면 조 후보자한테도 이게 그 손실이 생기고 당연히죠. 그럼 이게 누가 소개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민중수석에 손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운영 자금이나 이렇게 수정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무 이유 없이. 예,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의혹을 반드시 이게 조사해봐야 되는 철저한 이런 부분이에요. 청문회 준비단에서 밝힌 그거에 대한 해명을 보면 그 오촌 조카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의혹은 실제가 오촌 조카가 맞고요. 아니 근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짚어야 될 대목이 지금 그러니까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이 회사에 자금 수정이 53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운영하는 회사가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굴리고 있는 사모펀드에 가면 적자가 나면 이 자신의 운영 자금으로 그걸 메꿔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 말은 이게 53억을 그냥 열 수 있는 사람은 실소유자나 아니 실제 대표자 그건 맞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자가 이 지금 코링크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회사가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 자산을 수정해서 돈이 늘어난 부분 갖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펀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조국 가족 후보자 가족들이 하는 사모펀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결손이 났다고 해서 그럼 여기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안 됩니다. 근데 방금 줄 수-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이게 돈을 네. 줄 수는 없는데 네. 이 코링크 P가 4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네. 다 이게 적자가 지금 영업 손실이 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코링크 P라는 회사가 존속을 해야만 앞으로 이게 펀드도 운용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적자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제가 말해요.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운영회사에서 돈을 손실을 메꿔주는 것처럼 그럴 수는 그 없습니다.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영향력이 작용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정리가 됐죠? 우리 김 변호사님은 김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아까 이제 기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공적 행위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오너십과 관련된 쪽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법무부 장관 청문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모르고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건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어쨌든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년간 자본 잠식이었던 상태의 회사가 갑자기 왜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영 참여형 펀드로 여기에 참여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국 후보자가 자료를 가지고 팩트로 예. 그 해소를 해야 되고요. 이 의혹 해소가 없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에 사회적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 의혹을 캐내는 쪽에서도 과도하게 국민의 정서를 건드려서 그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 또한도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 커질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저는 맞는 경고하고 말씀입니다. 싶습니다. 이 사실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제기된 의혹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 오늘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한 기사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내용이 좀 되고요.
투자한 회사가 웰스 CNT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관급공사를 수주할 때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의혹들도 좀 있고 또 사모펀드 특성상 수익이 발생했을 때 해당 수익자가 가족으로만 돼 있으면은 결국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사실은 좀 제기가 돼 있습니다. 뭐 이 밖에 뭐 실질 소유주 조 후보자 전체 이 얘기는 지금 오늘 사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요. 자, 사모펀드 관련된 투자 의혹 이 정도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죠? 제가 하나만 예, 우리 말씀드리면 형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그 증여 의혹이나 이런 부분도 후보자가 좀 정확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약정을 74억 이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해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은 실제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실제 본인들이 투자하려고 그러는 건 10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였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예, 예. 들어간 돈이고 처음부터 그거를 의사를 밝혔다라는 건데 자본시장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적격 투자자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적격 투자자 요건이 1억 이상입니다. 현금 기준 1억 맞아요. 이상. 사모펀드 아무나 하는 거 근데 아니죠. 자녀분들은 5천만 원씩만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74억을 설명할 때 본인의 해명과 자녀들의 이 논리는 지금 모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5천만 원만 하겠다라는 거를 밝혔다면 약정은 3억 5천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행령에는 교묘하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억 현금을 투자하는 거를 대신해서 3억을 약정을 약정하는 할 거로 수- 대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현금으로 투자한 것보다 약정을 크게 해놓고 크게 이제 5천만 원만 약간 편법으로 했다라는 들어간 걸 거예요. 처음부터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본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아주 잘 설명해 주셨고 네. 또 하나 더 큰 문제가요. 바로 이제 그 블라인드 투자 펀드라는 거예요. 블라인드가 뭐냐면 이게 반대는 프로젝트 투자 펀드인데 만약에 이 펀드가 브라질에 투자한다 또는 이게 중국에 투자한다 이러면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잖아요. 근데 블라인드라는 거는 어디에 투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실제 이 펀드가 투자한 데가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한 대로 가로등, 원격 제어 장치 하는 회사 이게 있죠. 광급하는 데예요. 예. 광급이라는 건 이게 자치단체나 경찰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죠. 따라서 이게 블라인드라는 거는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 기업에도 투자하더라도 되는 거죠. 왜 처음에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블라인드 투자는 더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도 이게 하나의 큰 문제죠. 예, 그냥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 부분을 몇 가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부동산 거래 위장 매매 의혹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조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보다는 조 후보자의 부인 또 어머니 그다음에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이렇게까지 또 전처가 또 성씨가 조 씨여가지고 또 듣는 분에 따라서는 그 조 씨가 이 조 씨냐 저 조 씨냐 하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할 텐데요. 그 조 후보자 재수 씨죠. 그 조 씨가 호소문을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두 가지 위장 매매권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위장 매매권 두 개에 대한 설명을 한 걸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성 빌라 건은 2014년 11월에 형님 여기서 형님은 이제 조 후보자의 부인입니다. 형님이 혼자 대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고 형님 소유의 경남 성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에게 집을 구해드리려 한 것을 알았고 형님이 성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장으로 보내셨고 그 돈을 시어머니가 본인한테 즉 전 배우자죠 전 부인 조 씨에게 주어서 자기가 우성 빌라를 사겠다 이게 이제 조 후보자의 그 재수 씨가 밝힌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경남 성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에 형님이 가지고 있던 경남 아파트에 3억 5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 후보가 이제 고위 민정수석이 되다 보니까 다주택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집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됐고 그때 전세금 3억 5천에 있다가 자기가 돈을 더 줘서 3억 9천에 이 집을 어차피 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어머니가 오래 살던 집이기도 해서 이 집을 그냥 사게 됐다. 이게 이제 이 경남 성경 아파트에 대한 이 재수 씨, 조 씨의 해명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위장 매매 의혹이다라고 의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얘기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차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예, 2014년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지금 이 그 우성 빌라라는 해운대에 있는 빌라를 예.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실소유주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아니냐. 그렇죠. 최근에 이 그 우승빌라에 지금 조국 후보자의 어머님이 계속 살고 계신데 이번 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난 뒤에 급하게 이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예, 해요. 예. 만들었는데 임대인 빌려주는 사람이 이 조국 후보자가 그 후보자 부인이 돼 있고 빌리는 사람이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 실수라는 것이 조국 후보자 측의 설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질 소유 관계를 그들 무의식 중에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는 것이죠. 근데 어제 이거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내놓은 해명에 보면 본인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 준 예. 돈으로 했는데 그 돈은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동서였던 조 후보자 부인이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돈 갖고 어머님이 빌라를 같이 보러 갔다가 예. 보면서 이 자신이 그 전에 이혼하고 제대로 애 양육비라든지 그리고 또 위자료 같은 걸 못 예, 받았기 예, 때문에 예, 예. 이걸로 그냥 퉁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냥 네 앞으로 해라. 그래서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한 의무는 그럼 증여세 냈느냐 어느 그렇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 해명문이 나오고 난 뒤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증여세는 예. 추후 납입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의 상식과는 상당히 많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니까 지금 그 자신이 그 시어머님한테 살집을 하라고 준 돈을 갖고 지금 이혼한 그 동서, 그러니까 예전의 동서 이름으로 이 집을 만약에 계약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상당히 조금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전 식구한테 물론 예. 가족이었지만 예. 2억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예. 그렇게 그냥 줄 수 있느냐? 예. 뭐 혹시 소 변호사님. 이 부분은 이게 두 가지가 문제인 게요. 이 빌라는 게 그 조국 후보자 어머님을 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한 빌라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조국 후보자 부인이나 본인이 이게 사가지고 어머니 모시면 돼요. 굳이 이혼한 동생 처한데 돈을 정려해서 집을 사서 이게 시부모님을 모시라? 그럼 이게 정려세만 최고 50%까지 세율이에요. 세금만 내잖아요. 그냥 조국 후보자 부인이 빌라 사서 어머니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굳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정려세 내야 되는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조국 후보자 부인이 그 집을 사서 어머니를 모시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서울에 사시는 분이 거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집을 사드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집을 어머니 혼자 사니까. 근데 그 집에 그 시어머니가 그 재수 씨의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의를요. 굳이 이게 조국 후보자 부인 이름으로 어차피 본인 돈이니까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빌라 사서 어머님 사시라고 하면 정려세를 안 내야 되잖아요. 굳이 그거를 이제 어머니한테 줘서 어머니가 그걸 재수 씨 이름으로 집을 사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지금 이게 정려세가 50%까지 최대 세율이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세금이? 자, 두 번째. 그럼 이게 이번에 민정수석 되자마자 바로 이게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썼잖아요. 예. 왜? 월세 40만 원에 보증금 1,600으로 쓴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사는 게 정당하게 살아왔다면 굳이 법무부 장관 임명되자마자 부랴부랴하게 계약서를 썼는데 또 이게 임대인 임차인을 바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제까지 40만 원씩 과연 주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40만 원씩 월세 준다고 주는 것처럼? 썼는데 그럼 이게 기존에 2005년 1월부터 어머니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존에도 40만 원씩 계속 주왔느냐? 이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쓴 게. 따라서 이게 저는 이런 의혹은 뭐 좀 이따 놓겠지만 저는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바로 이게 그 이혼이 진짜 이혼인가 이런 의혹까지 노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줬다면은 통장에 계좌에 뭐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현금으로 매번 주지는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일단 김사희 뭐 평론가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민 정서상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과도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증여세가 최대 50%까지라는 거 역시도 좀 과대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2억 7천만 원 증여잖아요. 네. 그러면은 1억까지는 10%의 증여세를 물게 돼 있고 나머지 5억 이하는 이제 20%의 증여세를 물게 돼 있기 때문에 5억 이하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억에 대한 증여세는 1,000만 원, 그다음에 1.7억에 대한 증여세는 20%니까 3,400만 원, 그죠? 대략 한 그럼 3,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과도하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내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겠죠. 예.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좀 이상한 거 부분은요. 제가 네. 볼 때 저는 이제 국세를 10년 이상 다룬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집에 사실 집이 필요하다 해서 집을 사드렸다 그러면 이 또한 증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그 첫 번째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을 어머니가 또 둘째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중 증여죠. 그런데 또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40만 원씩만 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시세는 한 150만 원, 170만 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임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또한 증여거든요. 증여죠. 예, 덜 내겠으니까. 매달 증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 후보자가 이 모든 것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이런 부분들이 좀 세 분 다 말씀하셨으면 사실은 명쾌하게 똑 떨어지고 국민 정서상 약간 좀 상식선에서 좀 넘어서는 상식에서 좀 벗어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위장 이혼과 관련해서도 이제 조 후보자가 이 조 씨가 호소문에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가정사들을 얘기를 하면서 위장 이혼이 아니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뭐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 좀 시간이 좀 그래서요. 일단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웅동학원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은 이제 조 후보자의 부친께서 설립한 학원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지금도 계속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동생이 뭐 여기에 이제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뭐 돈을 넣네 마네 또 소송을 했네 마네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소송 문제까지 좀 꼬여 있어서 이 문제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은 소송건으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웅동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웅동학원은 그러니까 조국 그 후보자의 부친이 세운 것이 아니라 웅동학원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진 지역의 일종의 사학 같은 거죠. 예. 지역의 조그마한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아서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5년쯤에 당시에 이 학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난에 부딪혀서 학교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 지역의 출향 인사들 중에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이 조 후보자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쪽에 아마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그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 웅동학원을 나름대로 가니까 지금 이 인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국 그 후보자의 이 종조부 조국 할아버지의 형제 중에 한 분이 당시 일제강점기 때 이 웅동학교의 교원이었다는 겁니다. 그 교원으로 계실 때 이 여러 가지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초를 겪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지금 나름대로 인연이 있는 학교고 그리고 이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1985년에 인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인수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지금 1994년도쯤인가요? 그때부터 이 학교가 읍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학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좀 더 아마 확장하자는 아마 그런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아마 그 인근에 있는 산중턱으로 옮기면서 그 새로 공사를 벌리게 되는 거죠. 그 공사를 벌리면서 그 공사를 문제는 누가 맡았느냐? 그 조국 수석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에다가 고려종합건설 고려종합건설에다가 예. 맡겼고 그 공사의 상당 부분을 또 하도급을 맡기는데 그것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갖고 있는 또 건설회사를 갖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사 대금을 공사하려고 하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빌려오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 보전 기금이 보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IMF가 와서 이 그 두 개의 건설사가 다 무너졌죠. 부도가 나면서 예. 공사 대금을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이 예. 공사 대금을 보증해줬던 기부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의 대출을 다 갚아주고 그 돈을 지금 조 후보자의 아버지와 동생이 그걸 따는 상황인데 이 두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아시다시피 작고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채무 승계를 지금 한정상속인가요? 한정승인이라고. 한정승인이라요. 그걸로 통해서 지금 조국 그 어머니와 동생이 연대보증인이었는데 다 채무를 지금 털게 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채무 변제, 예. 면제 이제 의혹 또는 논란 이게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그 채무를 이제 회피했다는 논란 이제 우리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고 또 하나 논란이 2005년 말에 이제 동생 조 씨가 이제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그 웅동학원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 52억 원을 이제 받겠다라고 소송을 걸었고,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웅동학원에서 변론을 안 해서 당연히 소송에 이겼죠.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거는 2017년도에 후보자, 그러니까 전처 배우자죠. 이 조모 씨가 또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또 똑같은 소송을 또 해가지고 이번에도 또 역시 학원은 변론을 하지 않아서 또 이제 승소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들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이 사건은 이게 두 가지 의혹으로 보면 돼요. 첫째는 이제 그 조국 후보자 동생이 공사 대금 채권을 이렇게 양도한 거 있죠. 예, 그 이게 어머니하고 문제예요. 저 부인한테요. 부인한테 10억. 예. 그다음에 코바 C&D라고 신설회사한테 만들어서 42억. 예, 42억. 이게 왜 문제되느냐? 조국 후보자 동생은 기부에 부채가 있죠. 기부에 42억의 부채하고 그다음에 세금 안 낸 게 7억 5천 있죠. 50억의 채무가 있어요. 그럼 이게 공사대금 채권을 받아서 그 빚을 갚아야죠. 근데 갚지를 않고 그거를 근데 양도했다. 그걸 깨끗하게 양도를 한 거예요. 본인의 빚은 안 갚고. 이게 강제집행 멘탈죄라는 거예요. 왜? 조국 후보 동생은 자산이 채권밖에 없어요. 공사대금 채권. 그렇죠. 근데 유일한 채권을 양도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본인 기본은 어떻게 못 갚잖아요. 따라서 이게 강제집행 멘탈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 한정 승인을 받은 거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군요. 그거는 이게 아버지 상속받은 그 범위 부분에 내에서만 대한 거면- 책임진다는 뜻이고 채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 책임만 그렇다는 거지. 한정성이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양도받은 전처 10억하고 코바 C&D가 웅동학 상들에게 재판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중요한 게 원금이 16억이에요. 예. 자, 이런 경우에 웅동학원에서 변호사 서림회가 대항을 하면요. 예. 잘 대항하면 이게 이길 수도 있어요. 왜? 채권 양도가 의혹이 있어. 예, 예. 이미 조국 후보자 동생의 해산은 청산되고 없잖아. 예, 예. 사람을 치면 이게 죽은 사람이. 예. 죽은 사람이 양도할 수 있는가? 이걸 다투면 잘하면 이게 100% 이길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도 원금선에서 조정이 다 해줍니다. 예. 지금 학원은 어렵고 웅동학원 그다음에 전부 이자 아닙니까? 24%. 이런 경우에 이자는 다 감액해 주는 게 예. 실무의 알겠습니다. 관행이면 예. 그럼 이게 그때 조국 후보자가 이사예요. 이사. 그렇다면 이게 변호인 선임해서 다투야죠. 근데 안 다투가 무변론으로 이자까지 해서 이게 52억 되고 또 10년 뒤에는 또 소멸시효 때문에 또 이자를 붙이니까 10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웅동학원이 돈 100억 안 갚아도 됩니까? 학원은 빚지면 안 갚아도 됩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교육용 기본재산에 강제집행을 못할 뿐이지. 근데 그 학원이 나중에 청산될 때도 빚이 우선 갚아야 되고요. 실익이 있으니까 100억짜리 재판하려면 인지값하고 변호사비만 수천만 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실익이 없으면 100억 재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 후보자랑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 동생이 이렇게 해놨던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의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 후보자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응수했으면 이게 원금선에서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받아간 돈이 지금은 없지만 웅동학원이 언젠가는 이게 청산이 되거나 또 이게 자금이 생기면 갚아야 되는 돈의 빚은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이게 배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김평만님. 저도 이 부분이 참 가장 고약한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정권의 가장 가치가 뭐냐면 경제 민주화나 이제 그 양극화 내지는 부의 세습이 그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웅동학원의 이사장과 고려종합개발의 대표가 같은 분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 회사에 일감을 준단 말이죠. 예. 이거는 시장 경제에서는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잖아요. 예. 금융으로 따지면 자전거래가 자전거래고,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제조 산업으로 보면은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의 행위 중에서 가장 근절시키고 경제 민주화로 나가는데 가장 근본 요체예요. 공정경제의 핵심이죠. 핵심이에요. 예. 그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전에 전 공정위원장이 예. 가장 핵심에 두고 맞습니다. 추진을 했었고 지금 정책실장이 돼서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이게
이거를 배임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 고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배임이 아니어도 알고 있었다면 우리 이 정권의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명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해명을 해야겠죠. 해야겠죠. 제가 예, 볼 때. 당연히. 그리고 예, 예.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기획재정 파트를 10몇 년 했으니까 국가채무 변제는요. 국가채무 변제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면탈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또한 이거는 이제 공공의 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이거든요. 그렇죠. 기보 기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도 청문회나 청문회 전에 좀 깔끔하게 후보자가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당히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명쾌한 해명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실제로 법무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명분을 참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언급을 하는 거고요. 웅동학원 이 건도 역시 이제 저희가 좀 어떤 게 가장 의혹의 핵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큰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제 얼추 저희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저희가 좀 정리해본 의혹들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와 관련된 얘기도 좀 있고요. 저희가 한번 지난주에 한번 미리 다뤘습니다만 산호맹 활동 관련된 의혹 이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제기했었던 논문 표절 의혹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밖에 남은 의혹과 관련돼서 혹시 뭐 우리 패널분들께 전문가들께서 혹시 제가 의혹, 이 산호맹 한 말씀만 하시죠. 산호맹에 대해서요. 조국 후보자는 이제 그 뭐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호맹이 만약에 민주화 운동이라면 자랑스러워해야죠. 뜨거운 가슴으로 이게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 근데 그게 아니고 비합법에게 그 폭력 무장 조직이라면 부끄럽고 반성을 이렇게 해야죠. 예. 솔직히 두 가지 다 아니면 어떻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되고, 저는 이제 그 산호맹이요. 물론 이제 그 MB 정부 때 뭐 민주화 운동 인정됐다 하지만 그때 이거 위원들은 또 노무현 정부 때 위원들도 있고, 따라서 이게 제가 보는 산호맹 판결문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이게 그 비합법 무장 폭력 조직이 맞아요. 대법원 판결은 그렇더라고요. 판결에 보면. 예. 그렇다면 이게 거기에 참여해서 150일간 구속되고 결국 이 대법원까지 최종 유죄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법무부 장관이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게 자유민주 체제, 우리 법치를 지키는 최후 보루 부서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깔끔하게 저는 젊은 때에게 산호맹 한 거는 그렇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뭔가 이게 반성이 좀 필요한 거지. 예. 지금도 이게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 않다.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저는 그 조국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제가 과거에도 본 적이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은 그러니까 산호맹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입니다. 일관된 주장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산호맹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산호맹의 산하단체 사회가학원이 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잡지를 만드는데 기간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마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결이고,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국 그 후보자가 일관되고 해명하는 걸 보면 자신은 당시 선후배 산호맹에 관여하고 있던 선후배들의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그 이 자신의 학문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지 깊이 간접한 적이 없다. 자신은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지금 산호맹의 일원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관건은 이겁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가면 이 지금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수단을 통해서 무장 봉기를 통해서 국가 전복을 깨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만약에 진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당시에 만약에 국가 전복을 깨하고 나름대로 그 기억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그걸 밝힐 필요가 있지만, 본인의 주장대로 자신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에서 이 본인이 일관된 해명이 어떻게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죠. 우리 김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저는 예, 마지막으로 하시죠. 하나만 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조 후보자에게 제가 이제 제가 저의 개인 과거를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과거에 제가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대학 진학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의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의대로 바로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2주 인턴을 해서 논문의 일저자가 돼가지고 대학을 갔다는 거는 지금 이거는 후보자와 후보자 딸 얘기죠. 예. 후보자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국민 정서상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거는 해명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부모를 보고 우리가 소위 표현으로 알아서 좀 해주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권이죠. 예, 그게 그 대물림이 되는 특권으로서 작용하면 안 되는 게 또 이 정권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또한도 왜 나의 딸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2주 인턴으로.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도 뭐 국립대 교수지만 논문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수한테. 그러면 왜냐하면 평생 따라다니는 건데. 점수로 환산이 돼서 교수가 되기 위한 자격이 되거나 승진을 위한 자격이 되거나 아니면 그 평가를 받는 자격이 되고 예. 이게 논문 쓰는 작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다 끝난 다음에 정교수가 되면 거의 논문을 안 써요, 교수들은. 그 정도로 이게 힘들기도 하고 굉장히 교수들한테는 그리고 교수가 되려고 연구하거나 거기에 대기 중인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제 일 저자라는 게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해명을 해주시면 저는 좋겠다 이런 뭐 바람이 이 얘기도 있습니다. 역시 해명을 하겠죠. 예, 당연히 뭐 질의를 할 거라고 보고요. 자, 뭐 이 밖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오늘 좀 주요한 그런 의혹들을 중심으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청문회는 지금 청와대는 30일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얘기하는데 야당의 기세는 이달 안에 할 것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회법에 보면 그러니까 청문 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기로 예, 돼 예. 있고요. 그러니까 또 이 관련 상임위 해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기로 돼 있는데 이 지금 8월 14일 날 국회에 제출했고 그러니까 법사위에 16일 날 해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30일 안에 마쳐야 되는 것이 법에 따라서 청문회법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예.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주에 예. 지금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연찬회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가지 또 워크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예.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7명의 또 장관 지금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7명의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들여다보려는 시간이 예. 없다. 예. 그것이 그건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속내가 이것이 결국은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 공세의 고삐를 글쎄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추석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예. 속셈을 떠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사회는 제도와 절차가 존중돼야 돼요. 그 판을 깨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게 민주적 거래라는 민주주의의 요체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내에 법이 준 시간 내에 못하면 본인들이 무능한 거죠. 예? 그리고 예. 충분하게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건 안 밝혀진 것이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선고로서 분명히 맞습니다. 심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당이 국민을 믿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말씀입니다. 예. 자기네 입장에 따라서 이거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예. 과도한 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일정은 어차피 이제 지금 법상으로는 이제 이달 안에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분위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까지는 들었고요. 어차피 열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각종 의혹들은 열린 이 청문회 내에서 해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그 역대급이지 않느냐 어떤 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논란들이 이렇게까지 쏟아져 나온 게 그렇다면 여기에는 뭔가 좀 여러 가지 의도들 전략적인 의도들이 포함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요. 이 얘기를 우리 차 교수님 이게 뭐 시간이 뭐 지금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얘기 좀 네. 들어보죠. 우리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인 뭐랄까요, 이 상징이랄까요,
정치적 효과랄까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왕수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문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조국 수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자들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그 상당한 이 부도덕성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의 카드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이 조국 후보자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뭐 본인은 뭐 정치적 권력이 없다, 정치 근육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뭐 지금 한간에는 총선을 패스하고 바로 대선으로 갈 것으로 본다는 정도로 정치적 비중을 상당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국 그 후보자를 만약에 낙마시킬 경우에는 상당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잠재될 수 있는 잠재적인 차기 대권 주자 한 명을 제치는 것도 있지만 여건의 차기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개심죄 같은 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작년 연말에 뜨겁게 진행되었던 그 김태우 민정수석실의 이 수사관이 민간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과 뜨겁게 붙었을 때 그때 조국 수석이 지난 연말인가요? 그 국회 운영이 나와서 야당하고 일정을 벌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 조국 이 당시 수석의 완성으로 끝났거든요. 그 뒤에 또 그리고 조국 수석이 말미에 떠나기 직전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소위 말해서 보수 야당에 대한 친일 프레임을 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에 대한 개심전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면서 조국 수석만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결의가 더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혹들도 많이 쏟아지는 거다. 이거는 세 분, 나머지 두 분 말씀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뭐 조국 개인에 대한 관심도 상징성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우리의 근본적인 현실이 그 국민이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런 도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크다는 데도 좀 기인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정책 얘기 아무리 한다고 뭐 우리 저기 방송 하시지만 그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진 않잖아요. 저는 관심 있습니다. 아니 저기 일반 국민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다 보면 도덕성 부분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청문회 제도 자체를 그래서 지금 미국식으로 도덕성과 관련된 것은 비공개로 따로 진행을 하고 공개적인 거 국민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면서 정견을 밝히는 건 공개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자. 청문회 제도 자체를 좀 손을 제도 보자는 자체를 말씀이고요. 손을 보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언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평론 의원님께서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조국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고 그게 거의 이게 한 사람한테만 집중된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근데 이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봐요. 첫째는 근데 그 조국 후보자가 현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상징 같다. 현 정권. 따라서 그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에게 철저한 검증이 현 정권의 어떤 심판, 내년 총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파상 공세를 이렇게 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 조국 후보자 스스로 말빛이 있어요. 과거에 본인들이 다른 게 교수가 참여하면 폴리패스다. 근데 내가 하면 안과주망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약간 정유라에 대한 비판부터 또 장학금 모든 게 과거에 너무 조국 후보자가 본인에게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공격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스스로한테 돌아오고 있는 이게 두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요. 현재까지 그 낙마자가 12명, 그다음에 그 임명 강행한 게 16명이에요. 근데 제 조심스러운 예측은 17번째 임명 강행보다는 우리가 13번째 낙마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더 아까 우리 김평론가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지적을 좀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김평론가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적인 부분과 좀 공적인 부분을 좀 갈라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죠. 조 씨의 그 호소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조국 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뭐 우리 정서상 본인이 이혼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 이혼했다라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정서를 감안할 때 직장에서도 자신이 이혼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번 일 때문에 그게 공개화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들. 뭐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우성빌라라든가 경남 성경 아파트에 대한 그런 부분, 위장 이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장 매매 의혹에 대한 본인의 설명까지 들어있을 정도고요. 글쎄요, 과연 이렇게 조 후보자 개인 또 조 후보자의 그 부인이나 그 자식들까지를 넘어서는 이런 식의 어떤 의혹들 이런 논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과연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또는 어떤 그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또 중요한 문제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한번 이 제도적인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우리 김평론 의원이 먼저 사실은 의문을 던지셨기 때문에 김평론 의원도 시작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보면은 사회의 투명성이 높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투명성이 높다는 건 뭐냐면 웬만한 공적 행위는 기록으로 모두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아, 투명은 기록이다. 예. 왜냐하면 선진 사회를 가면은 이렇게 대면을 통한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아요. 대면을 통한 민원 제기를 하려 그러면 급행료라 그래가지고 훨씬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기록으로 남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도 보면은요. 주요한 상황,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나 주요 사안. 다시 말해서 주요하다는 건 뭡니까? 돈이나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이 관여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과 관여된 모든 거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게 그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다 있다면 그 기록만 보면 이런 식으로 사생활 털기식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차제에 제가 보면 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청문회 제도 자체에 그 도덕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도덕적인 부분은 집중해서 하되 비공개로 하고 그래서 결과만 국민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 부분은 이 사람의 능력과 자질과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 식으로 두 가지를 바꾼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이상적인 제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도에서라면 나중에 뭐 누가 장관이 되든 누가 국무총리든 간에 이런 식의 신상 털기는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차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많은 공직 후보자들의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다 고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 정권에 간 거, 그러니까 청문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말 그대로 국정원의 조난 파일 하나 갖고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뭐 안기부 중정으로 이어지는 이 정보기관들의 힘이 거기서 바로 나온 것이죠. 예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국정원 조난 파일 이용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경찰 정보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또 이 진술이에요. 여러 관련된 뭐 지금 몇 가지를 묻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이제 백문백답식으로 그거하고 그런 공식 자료들 이 정도만 보고 지금 이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데 앞서 우리 김상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덕성과 능력은 분리하자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게 제가 기억으로 한 2002년인데 지금 벌써 한 15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그때부터 당시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요. 개선이 안 돼요. 이 부분 진짜 개선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 이 지금 검증 부분 그러니까 이 지금 도덕성과 능력을 이 딱 나누는 부분에 있어도 과연 그러면 이 도덕성 부분을 검증하는 기관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상당히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자체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일정이 대통령의 뜻대로 빨리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여러 가지 비용의 소모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우리가 번거롭더라도 저는 그런 식의 제도 정착은 빨리 와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야가 서로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여당에서요. 자꾸 이 과도한 신상을 턴다. 그러면서 이게 선친이나 이혼한 동생 처나 또 이게 사촌, 팔촌까지 턴다 했어요. 근데 의혹 중에 사촌, 팔촌 털은 게 어디 있어요? 사모펀드면 이게 오촌 조카지. 나머지는 이게 본인, 그다음에 배우자, 자녀의 의혹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성취만 하더라도 보세요. 상속은 이게 하나도 안 남기고 부채만 남겼는데 조국 후보 스스로 강남 좌파라는 거는 이미 재산이 울산대 돈을 벌기도 전에 4,50억의 재력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 이게 아버님이 재산을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버님은 빚만 남기고 세금이나 기부에 손실을 주고 이걸 검증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생 쳐도 지금 이게 위장 이혼이든 또 이게 위장 매매든 의혹이 있으니까 그게 조국 후보 부인이 다 이게 거래한 거기 때문에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사촌 팔촌 과도한 게 없고 그다음에 아까 운동하고 소송도 본인이 이사니까 예, 검증하는 예.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과도한 시한테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능력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본인에게 그 법무부 장관 되면 남은 게 공수처하고 패스트트랙이죠. 근데 이미 그는 국회 패스트트랙 올라탔잖아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민평당까지 돌아서고 정의당 데스노트도 지켜보겠다. 그럼 이게 법무부 장관 됐을 때 과연 이게 야당하고 잘 협조해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을 예.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저는 직무 능력 면에서도 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현 제도와 현 상황에서는 신상 털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없고 그거는 지금 여당도 저는 인정을 해야 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도 내에서 그 판을 깨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을 뽑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신상을 털고 그 사람의 과거, 재산, 뭐 가족 상황 이런 부분들, 심지어 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까지 글쎄요.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참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 김상혁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문회의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청문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증의 본질이 아니라 자꾸 주변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이제 실체를 좀 파악해보는 중심으로 해서 결론의 부분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오늘 나눠봤습니다. 우리 차재현 교수님, 김상일 평론가님,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어제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일본 정부에 물었습니다. 일부의 우려대로 바다로 그대로 흘려보낼 건지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아베 정권이 가장 언급하기 싫어하는 예민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콕 집어서 공문을 보낸 건데요. 잠시 후에 이 이슈 따라잡기에서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외교부가 어제 니시나가 도모후미 일본 경제공사를 불러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외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제기한 100만 톤 해양 방류설이 맞는지 앞으로 처리 계획 등은 무엇인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공개하라는 질문 5개가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 문제를 논의할 한일 양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는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둔 일본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도 불립니다. 수치를 조작하거나 또는 안전도를 크게 완화했다거나 문제가 있는 대응책을 보이고 있는데 IUC라든지 다자관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일본 쪽 상당히 고민스러운 한 방에 좀 타격이 될 수 있는. 내일 베이징 인근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강경화 장관은 이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사토 외무성 부대신은 SNS를 통해 오염수 상황을 한국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바다로 방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후쿠시마 원전의 이 오염수죠, 원전 오염수 이거는 그린피스가 그 폭로를 해서 사실 네. 이미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해 10월에 이미 일본에 이거를 요청을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차례 의견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었고 예. 그린피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예. 지난해 이미 문제를 제기해뒀기 때문에 예. 그것을 계속 활용하라
이런 제언을 한국 정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는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자기들이 캥기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답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답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캥긴다라는 해석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또 국제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 그린피스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같이 공명해서 재차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일본의 경제공사를 초치하는 예. 외교부 청사를 불러들여서 문제 제기하고 질문을 하는 그 절차를 어제 밟은 것입니다. 이 초치를 한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외교적으로 뭘 의미한다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초치라고 했을 때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시청자나 이런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군요. 그런 단어 예. 안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네. 이제 이거는 뭐 외교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불러들인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불러들인다에서는 뭐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좀 항의성을 담고 있는 항의성 호출 이 정도로 이제 초치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글쎄요. 한국 정부가 이것을 좌시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 의사를 표명한 것이죠.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 그러니까 올림픽 내년제 동경 올림픽을 앞두고 이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보도가 뭐 한 군데도 아니고 복수로 몇 군데서 나오더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혼자서 이를테면 한일 갈등이라는데 이게 한일 갈등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걸 활용한다는 차원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가 다 올림픽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은 이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내년 올림픽이 좀 걱정스럽다. 최근에는 그 어떤 그 종목 한 종목에 물이 너무 더러워서 그것도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서는 이게 지금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을 때 이걸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일본의 바로 옆에 있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자체가 일본만의 일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일이고 또 한국의 일이기도 하고 그 이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해류로 유출이 방류되면, 됐을 때 예. 뭐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간다고 것이고요. 그러더군요. 이미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라든지 그 부근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서 규제 조치를 한국 정부에서 또 취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뭐 태평양이라든지 사할린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여러 방향으로 이 세슘이 누출된 이 물은 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명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거기 더해서 내년 도쿄올림픽에 각국 선수단과 방문객, 관광객들이 다 일본을 가게 돼 있는 것이고 뭐 야구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또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면서요. 또 후쿠시마산 음식까지 예. 그 올림픽 공식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 당연스럽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걱정이 불거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저렇게 그림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자기네 앞바다에 방류한다고 자기네 앞바다에 고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 자체가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걸 뭐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본 정부가 올림픽 열리기 전에 명쾌하게 국제사회에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한중일 외교장관이 그래서 오늘 베이징에서 만난다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사실 분명히 제기를 하겠죠. 뭐 공사가 초치한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이런 것들이 혹시 또 중간에 중국도 있고 하니까 중국도 당연히 영향권에 들어있는 거고 이 후쿠시마 문제는 그렇다면은 뭔가 좀 그동안에 서로 강경 대응 일변도의 어떤 한일 간의 어떤 관계가 조금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중일이라고 하는 틀에서 외교부 장관들이 회담을 갖는 것이고 현재 한일 갈등이 이제 아시아적인 평화라든지 안정에 비추어서 중국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이 현재 이제 미국이 한일 갈등을 잘 중재하고 있느냐에 좀 의문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틈을 타서 중국에서 제3자로서 중재를 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방사능 오염수 같은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 극구 뭐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예. 알아서 잘 하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문제, 그러니까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 끼어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적 구상들이 있습니다. 한중일 FTA라든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싹을 틔우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겠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방사능 오염수 문제 이 부분을 중국에서 또 어떻게 나설지 그러니까요. 또 잘못 나서면 2대1 구도로 일본을 압박하는 이런 구도가 될 수 있는데 중국에서 바로 그렇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제적인 갈등과 좀 다르게 이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가능하겠다고 보죠. 예.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는 뭐 한중일 삼국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로서는 또 이게 뭔가 좀 어떤 여지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뭐 당연히 우리 선수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우리 정부가 이걸 어떻게 잘 이용을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좀 외교 쪽 얘기를 해보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제 방문을 하고 또 그동안 진행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은 끝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북한이 우리 쪽에 이 훈련 때문에 굉장히 비난의 강도를 높였지 네.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서도 굉장히 뭐 표현을 좀 격하게 쓰면서 비난을 했었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거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북한이 조금 자제를 하고 뭔가 남북 간에도 좀 약간의 화해 무드로 가는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네. 실무 협상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북한에서 낸 메시지를 보면은 한국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은 많이 있었지만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도 보내는 이중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실무 접촉이 시작될 거다. 이 예측은 많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건 특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대표 같은 경우는 북측을 접촉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묘한 침묵으로 비켜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접촉이 있었다,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간의 예측대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는 대로 이제 실무 협상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는. 예. 근데 이제 북한에서 계속 최근에 뭐 열띠게 한미 연합 훈련에 반발해왔기 때문에 바로 그냥 조건 없이 흔쾌하게 들어갈지 아니면 며칠 좀 걸리는 문제인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는 남북 관계겠죠. 네. 남북 관계 지금까지 북한에서 내놓았던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아주 직설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독설에 가까운 그런 비방들을 봤을 때 바로 남북 관계에서 어떤 대화가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북미 대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됨에 따라서 예. 남북 관계에도 어느 정도 다시 대화가 재개되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서는 북미 대화가 먼저 잡히는 그것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걷히게 그러게요.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글쎄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광복절 경축사를 이제 비난한 북한에 대해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평화 강제는 포기할 수 없다. 이거는 네. 당위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게 우리한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북한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북한의 이런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요구를 한다, 어떤 언급을 한다. 이것도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못했던 장면인 것 같아서요. 네, 요즘에 뭐 미사일 많이 쏘고 그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는 북한의 입장이 나왔는데 사실은 한국 정부의 그간의 전략은 그렇게 뭐 개념치 않고 좀 못 들은 척 넘어가는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럼으로써 포용력이라든지 또 조금 더 우리가 더 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너무 지나치고 이제 빈번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정치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침묵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예. 이제 대신에 어떤 뭐 마주대고 그냥 뭐 우리 쪽에서도 강하게 공격하겠다 이런 전략은 아니었고 네. 역지사지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북한에게도 뭐 그렇게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이득이 되는 것이다라고 좀 설득하는 예, 예. 제압이 아니라 설득하는 그런 논리로 좀 일단 틀기는 했습니다만 예. 근데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평화 경제 때문에 북한에서 더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가능성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 흡수 통일에 대한 우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 거 아니었느냐, 혹은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대신에 한국 정부를 때린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정도 관측을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도 평화 경제 얘기가 나올수록 계속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왔고 예. 심지어는 뭐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그런 자세를 보여왔는데 경제적인 걸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서 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제 평화 경제론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간파를 하고 있듯이 경제력을 통해서 북한으로 진출하는 예.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흡수 통일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북미 대화라든지 비핵화에서도 나타났지만 북한은 경제적인 대가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을 그렇죠.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당분간 평화 경제론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한다거나 이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마 문 대통령도 좀 장기적으로 포석을 두기 위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 여론 중에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강경하게, 일본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북한한테는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느냐라는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를 딱 함으로써 밑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밑에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통령이 한 말로써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좀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한번 마주쳐서 싸워봄으로써 협상의 길을 찾는다면 북한은 이제 그만큼의 공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다독여 주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뭐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으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얘기를 해보죠. 조금 전에 손학규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좀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안철수, 유승민과 함께 가자라는 그런 내용을 좀 포함을 해서 이제 총선에 승리하자 뭐 네. 이런 이제 취지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예측 가능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과 헤어질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헤어지려고 이제 그러는 거고. 사실은 이제 유승민 의원도 자유한국당에 간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계속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양측이 서로 제3당을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아마 손학규 선언의 내용도 그게 방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신을 그냥 몰아내려고만 하지 마라. 뭐 손학규 대 유승민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같이 살아나가 보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안철수 이제 전 의원까지 이제 갖다가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안 의원 측에서는 어떻게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현재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알아서 좀 수습이 돼야 될 일이다. 그 전까지 우리가 나설 수 없다.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본인 혼자서 어떤 독자적인 지분만 가지고 대표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을 크게 뭐 벗어나거나 이러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도 아마 손학규, 유승민 두 사람이 알아서 수습을 하면 자신이 나설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둘이 알아서 잘 수습을 하면은 자기는 다시 정계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때쯤 되면 이제 내가 좀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의미를 해서 수습이 되면은 돌아올 텐데 이제 수습이 된다고 해서 수습이 됐으니까 내가 돌아가야겠지, 이것보다는 내가 돌아가기 전에 알아서 수습이 되겠지, 수습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역으로 본인이 들어와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수습을 해서 총선 체제에 맞게 뭔가,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안 전 대표가 계속 정치적으로 침묵하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안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신이 굳이 나서서 대우가 수습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당에 올라타는 안 전 대표도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국내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손학규, 유승민 두 사람이 어떻게든 좀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손학규 대표가 추석 때
까지 지지율이 10%가 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본인이 얘기를 했던 예, 거죠?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바른정당 출신 쪽에서는 아니 약속을 지킬 준비를 해라. 이 선언을 통해서 계속 대표로서의 수명을 늘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예. 손학규 선언만으로 바른미래당 내용 글쎄요. 사태가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지율이 그게 되겠습니까? 약속대로?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추석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손학규 대표도 약속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꼭 9년 전인 지난 2010년 8월에요.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당시 MB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서 비리 종합 선물 세트다. 서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다.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그런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의 딸과 서울 송파구에 위장 전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위장 전입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팩트죠.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이 돼야 될 겁니다.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과 논란들의 실체를 본인이 결자 해지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가뜩이나 경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국민들에게 고위 공직을 맡게 될 수 있는 후보자로서 해야 될 책임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